음악 교과서나 음악사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바흐라는 사람을 오늘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 음악입니다. 바로크 시대. 굉장히 옛날이죠. 저는 이 시대가 무슨 몇 년에서 뭐 몇 년까지 이런 거 사실 기억 안 해요. 못하는 그런 거 기억해요. 그냥 바로크 시대라는 게 있었나 보다. 하여튼 굉장히 옛날이라는 것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통 바로크 시대 음악을 들어갈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가예요. 이 후가라는 거는 여러분 도망자라는 거 영어로 아십니까? 도망자? 예전에 도망자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퓨저티브라는 게 나왔어요. 그 후가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망치다라는 얘기예요. 도망치다. 음악에서 뭘 도망치냔 말이죠. 지금 이 음악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하나 멜로디가 막 가고 있으면 뒤에서 다른 멜로디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앞사람은 도망치도록 막 가야 돼요. 우리 사실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앞에 누가 이렇게 막 시작하면 뒤따라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돌림노래 맞습니다. 돌림노래도 사실 이 후가의 하나예요. 캐논? 이런 말 들어봤죠? 캐논? 우리가 캐논을 보통 돌림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캐논. 정말 이것이 정확하게 돌림노래일까요? 사실은 말이죠.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 선생님이 문제를 내줘요. 멜로디 하나를 쫙 주고 나서 자, 여기다가 맞는 돌림노래를 니네가 써.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냅니다. 몇 마디 뒤로 따라와라. 그래놓고 선생님은 혼자서 편하게 멜로디 하나만 써요. 사실 이 돌림노래는 굉장히 복잡해요.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들 지금부터 몇 마디 뒤에서 거꾸로 따라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멜로디를 쭉 보고 여러분 혹시 이거 거꾸로 부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음악에서는 이런 것이 전부 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이런 걸 갖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는 그 앞에 문장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오늘 돌림노래라고 하면 그냥 다 뭐 캐논이 돌림노래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논 변주곡. 맞습니다. 바로 파헬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캐논 변주곡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맨 처음에 저음이 시작하면 그 다음 높은 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첼로 한 대와 바이올린 세 대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바이올린 두 번째 바이올린이 들어왔죠? 좀 있으면 세 번째 바이올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파헬벨의 캐논이에요. 그런데 위에 멜로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지만 첼로는 밑에서 8개의 음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합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악보를 안 봐도 돼요. 그냥 8개만 외우고 있으면 계속 갑니다. 첼로는 굉장히 지겨운 곡이에요. 1685년 2월 23일 아주 중요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핸델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우리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핸델입니다. 사실 이분이 남자란 말이죠. 남자인데 우리가 이 사람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보통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비교해서 그냥 음악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음악은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음악입니다. 1685년 3월 21일 아까 말씀드렸던 생일과 한 달 차이예요. 바로 이때 바흐가 태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바흐와 핸델은 동갑이에요. 이 사람들 만났으면 친구 먹었어요, 그냥. 한 달 차이고 엄청난 두 사람이 동갑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핸델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흐, 핸델 얘기하지만 잘못된 거죠. 핸델, 바흐가 맞습니다. 사람이 솔직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대의 음악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못 그렸어요, 그림을. 자, 음악의 아버지라고. 음악의 아버지.
곡이 워낙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작곡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조로 작곡을 못했어요. 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배우는 거 있잖아요. 무슨 다장조, 뭐 사장조. 이게 다 음마다 있을 것 같죠? 안 그랬어요. 왜? 피아노를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소리가 잘 나잖아요? 살짝 옮겨서 치면 그 당시 건반 악기는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전까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피아노를 다시 조율하게 되고 제대로 모든 음으로 시작되는 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음악의 또 화성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화음이 이 사람 때문에 풍부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언제 태어났는지 한번 보죠. 보통 이제 1680년부터 이렇게 출발이 되는데 바흐 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비발디죠. 비발디 지금 들으시는 곡은 4개 중에서 봄입니다. 봄. 자, 핸델이 이 당시에 태어나고 바로 바흐는 핸델과 같은 해에 태어나서 핸델보단 빨리 죽습니다. 그래도 65세면은 무슨 뭐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자, 바흐의 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흐의 집안. 이 바흐라는 이름이 붙은 이 엄청난 집안은 음악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당시 뭐 자식도 엄청나게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웬만하면 다 음악을 해요. 사실 시작은 이 사람입니다. 빵집 주인 화이트 바흐라는 사람이 자식 둘에게 음악을 시킨 것이 이 자식들이 자손을 낳고 엄청나게 자손을 낳고 음악을 다 시켜서 나중엔 대가족이 다 음악가 집안이 됐어요. 계보가 다 바흐 집안의 사람들을 다 놓은 게 아니라 바흐 집안의 음악가들만 골라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칼 필립 엠마뉴엘 바흐라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CP히 바흐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정도가 바흐의 명성을 조금 따라간 사람이고 나머지는 바흐보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20명의 자녀. 20명의 자녀. 20명의 자녀. 이 사람 2번 결혼했고 첫 번째 부인에게서 13명의 자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 7명을 더 낳습니다. 핸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자기와 동갑이지만 자기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핸델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둘이 만났을까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한 번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두 거대한 작곡가가 한 번이라도 만났었다면 오늘날 음악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둘이 같이 합작해서 한 곡이라도 남겼으면 뭐 기가 막힌 곡이 나왔을 수도 있지요. 사실은 바흐는 핸델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나하고 당대에 겨룰 만한 유일한 작곡가니까. 근데 이렇게 어디 가면 아주 운이 나쁘게도 이 사람은 뭐 스케줄 때문에 핸델이 3일 먼저 떠나고 뭐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도착하고 핸델도 나중에 바흐를 한번 만나려고 왔는데 바흐는 그 자리에 없고 나중에 다시 만나러 왔을 땐 바흐는 죽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10살에 고아가 됩니다. 뭐 자기 삼촌한테 가서 아주 잘 컸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렵게 자라지는 않았답니다. 토카타입니다. 보통 이런 게 토카타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토카타. 건반을 그냥 건드리듯이 삐리리 삐리리 이렇게 하는 게 토카타예요. 뭐냐면 박자대로 가질 않아요. 그냥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혼자서 쇼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토카타예요.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은 이 토카타를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기교적으로 보이고 특히 바흐가 굉장히 잘 쳤어요. 이런 거를.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형식에 밝아요. 야, 그렇게 자유롭게만 하는 게 뭐가 음악이냐? 토카타가 나온 다음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형식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후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후가. 하나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멜로디가 쫓아갑니다. 보통 이걸 두 손으로 하는데 나중에 음이 몇 개 더 들어와요. 그럼 사람이 물론 손가락이 10개지만 이걸 어떻게 다 쓰냔 말이죠.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혼자서 나중에 3개, 4개의 멜로디까지 연주합니다. 혼자서. 사실 듣는 사람들도 이 4개의 멜로디까지 듣는 게 한계래요. 5개 이상, 6개 이상 멜로디가 섞이면 그 다음부터는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오케스트라에서도 100명 넘게 연주를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멜로디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같은 걸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가장 유명한 음악이 바흐의 토카타와 후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오르간 음악이고 이 당시에 핸델은 엄청난 걸 씁니다. 핸델 오페라 리날도라는 걸 쓰는데 오페라 여러분 종합예술이잖아요. 오페라 하면 밑에 오케스트라 엄청난 숫자 있고 이 위에서 한 뭐 몇십 명의 성악가들이 올라와서 잘 움직이진 않고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오페라고 무대는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리날도라는 오페라는 사람들이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오페라에서 정말 들을 건 한 곡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음악이 그렇게 유명한 음악입니다. 영화 파리넬리의 한 장면입니다. 핸델의 날 울게 하소서라는 이 노래는 자신의 오페라 리날도 안에 들어있는 오페라입니다. 그 아리아입니다. 원래 제목은 날 울게 내버려둬요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아주 멋있게 날 울게 하소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4개의 관현악 모음곡이라는 걸 바흐는 만들어요. 뭐 핸델은 오페라 같은 거 만들 때 이 사람 뭐 4개의 관현악 모음곡 이런 거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3번째 곡에 아주 기가 막힌 멜로디가 들어있습니다. 아리아라는 곡이에요. 우리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마지막 한 줄을 G선이라고 부릅니다. G선상의 아리아는 아주 밑에서 연주하게 되죠. 맨 처음 동마디에서 사람을 올리는 곡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곡 베스트 1위가 바로 이 곡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한대요.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고 원래 이 바흐의 아리아라는 것을 바이올리니스트 비레미라는 사람이 편곡을 했습니다. 이 G선에서 할 수 있는. 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타. 반주 없이 하는 곡이에요. 반주 없이. 혼자서. 반주 없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은 보통 우리가 속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랑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막 쉴 때 쉬고 막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유명하고 나중에 바흐가 이 작품을 출판하기 싫어해요. 왜? 다 써놓고 보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힘든 거예요. 막 음을 막 5개, 6개 써놓고 이걸 어떻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오르간으로 그냥 연주해야 되는 곡인가 보다 하고 버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느 상점에서 버터를 싸는 포장지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곡을 연주하게 되고 한 사람이 연주하니까 누가 무슨 연주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못하지요. 저 연주가 가능하네. 다들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곡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샤콘드라는 곡입니다. 이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타는 굉장히 여러 악장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곡이 2분 아니면 3분이에요. 얘 혼자 13분입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이 13분 안에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고통부터 나중에 행복,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곡 하나로 표현했다는 그런 곡입니다. 자, 첫 번째 부인이 죽습니다. 13명 낳고 죽었죠? 13명. 부인이 죽어서 이 사람 두 번째 결혼해요. 두 번째 결혼을 누구와 하냐? 바로 이 여자와 합니다. 안나 막달레나 바흐. 이 사람을 위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막달레나를 위한 소곡집. 정말 기가 막힌 음악이 여기 또 들어있습니다. 바로 미뉴엣. 이 곡이 바로 막달레나를 위한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지금 그렇지 이게 무슨 악기일까요? 이게 무슨 악기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평균율 곡집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반 악기는 말이죠. 그 당시에 조율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조율하는 법이 다르단 말이죠. 아니, 조율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처럼 줄이 4줄짜리 악기를 갖고 하면 조율하는 거 쉬워요. 그냥 무대에 나와서 살짝 따 하고 이렇게 맞추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피아노 안을 뜯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율하려면 자기가 안 하죠. 돈을 주고 시켜요. 그럼 조율 전문가가, 그것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조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조율 방식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음이 다 제대로 안 난단 말이죠. 아주 옛날에 클라비코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소리가.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연주하냔 말이죠. 클라비코드. 나중에 이것을 좀 개량한 것이 하프시코드. 아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악기는 바로 하프시코드예요. 아까보다 소리가 좀 훨씬 좋아졌죠? 뭐 이 정도 갖고 만족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피아노라는 말이 뭐죠, 원래? 피아노, 음악에서 피아노는 뭘 갖고 얘기하죠? 여리개. 원래 우리가 피아노라고 알고 있는 악기의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왜?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 같은 악기는 소리를, 볼륨을 조절을 못해요. 어떻게 해도 똑같은 크기의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피아노라는 악기가 개발이 되면서 아주 여린 음부터 아주 센 음까지 낼 수가 있는 악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피아노 포르테라고 부르고, 좀 긴 말 하는 거 귀찮은 사람들은 피아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날 그냥 피아노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바흐의 평균율 곡집은 피아노의 구약 성경이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신약 성경이다. 한스 폰 빌로라는 지휘자가 남긴 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죠.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바흐의 평균율 곡집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흐 평균율 쳐봐 하면 다 이거 칩니다. 정말 아름답거든요. 나중에 구노라는 작곡가는 이 멜로디를 반주 삼아서 노래 하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구노의 아베 마리아예요. 자, 무반주 첼로 모음. 이것도 엄청 유명하죠. 첼로 하는 사람들한테 너 뭐 좀 해봐라 그러면 다 이거 해요. 굉장히 멋진 곡이고 또 이렇게 울리는 데서 연주하길 좋아합니다. 그랬던 그렇게 멋있는 곡입니다. 이 곡이 작곡된 다음에 160년이 지났습니다. 16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어떤 꼬마가 상점에 들어갔다가 거의 버려져 있는 종이 몇 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가 또 첼로를 좀 배웠거든요. 야, 이거 첼로 곡이네? 내가 나중에 커서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면 이 곡을 꼭 연주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상점에서 악보를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파블로 카잘스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카잘스가 남긴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의 맨 첫 곡입니다. 그래서 카잘스가 남긴 음반이 가장 유명해진 거예요. 정말 멋지죠? 정말 핸델은 기가 막히고 또 만들죠. 할렐루야. 이거 연말 되면 엄청나게 하죠. 막 합창단 100명, 200명 공원에서 기가 막힌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런 것만 좀 많이 만들면 좋을 텐데. 바흐는 무슨 이런 음악을 주문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이런 거 쓰고 있어야겠냐. 이거 바흐한테 부탁받은 곡도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 백작이 바흐의 제자한테 야, 내가 잠자리에서 불면증이야. 내가 잠을 못 자겠어. 나 좀 재우는 음악을 좀 해봐. 그것도 매일매일 다른 곡 좀 해봐. 이러는 겁니다. 와, 도는 거죠. 이 제자가 정중하게 바흐한테 부탁을 하게 되고 바흐는 이 제자를 위해서 곡을 써줍니다. 골드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골드베르크. 독일어식으로 골드베르크. 그래서 이 제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곡이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건반 악기로 된 변주곡입니다. 잠자리용 음악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다 자요. 사실 음악을 듣는데 자는 게 죄는 아니에요. 자장가 같은 음악도 만들잖아요. 어쨌든 이건 자장가란 말이죠. 시력의 악화로 수술을 2번이나 합니다.
이 바흐는 말이죠. 눈이 멉니다. 어쨌든 바흐는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작곡을 할까요? 불러주죠. 자기가 불러주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겁니다. 문제가 그 당시에 의술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면 수술이 잘 됐겠어요? 가뜩이나 이 눈 같은 경우가 얼마나 이 섬세합니까? 약을 잘못 썼대요. 그래서 바흐는 그 약 때문에 죽습니다.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이 약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바흐를 수술했던 사람의 그 의사 이름이 전기에 나와요. 바흐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그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수술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도 악화시킨 그런 의사가 핸델도 수술합니다. 같은 의사한테 핸델도 눈이 멀어요. 이 두 사람은 한 의사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음악의 고장 바흐와 핸델, 그 둘의 눈을 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영국의 안과 의사 존 테일러인데요.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의사로 인해 똑같이 실명하고 죽음을 맞게 됐다니.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죠. 바흐는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항상 저희 강의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딱 나오면, 자, 이 사람의 현악사중주는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현악사중주, 악기 4개를 위한 음악은 몇 개일까요? 정답입니다. 이 사람은 현악사중주가 없어요. 사중주용 음악은 없지만 사중주로 연주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바흐의 마지막 작품인 후가의 기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돌림노래, 복잡한 돌림노래, 법칙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죠. 바흐는 자기가 죽기 전에 곡 하나를 남기는데 그것이 연주회용 음악이 아닙니다. 교과서예요. 후대 작곡가들이 너희들이 후가를 작곡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작곡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본보기를 20개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어떤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따라오는 음악을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20개까지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흐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미완성입니다. 몇 개까지 썼느냐? 20개를 눈앞에 두고 19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곡을 완성시키지 못해요. 그 뒤에 보통 작곡가들이 곡을 완성시키지 못할 때는 사람들한테 뭐 제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 곡을 완성시켜달라 부탁을 합니다. 바흐는 이 곡은 절대 완성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9번째로 곡이 끝이 나요. 우리가 후가의 교과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이 곡을 연주하지 않았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무슨 뭐 효과가 있다고 연주를 하겠어? 같은 멜로디 반복 아니야. 나 이런 거 연주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은 이 곡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곡. 아주 단순하고 느린 멜로디 하나를 줍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음이 올라가죠. 레, 라. 이렇게 시작되는 곡을 밑에다 거울을 대고 살짝 반사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라가던 음이 내려가겠죠. 그런 걸 가지고도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그 멜로디를 뒤집은 거예요. 곡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후가의 기법 교과서 4장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예 길게 해보자. 빰빰빰. 그러나 다른 악기들은 빠르게. 그것을 섞어도 음악이 될 것인가? 그 후가의 멜로디는 길게 나오지만 밑에 다른 악기들을 보십시오. 정신없이 나가요. 후가의 기법 9장입니다. 마지막 19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번엔 기가 막힌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흐가 악보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어요. 그것을 글자로 쓴 것이 아니라 음표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보통 음표에
글자가 붙어 있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다라마바사 가나다라고 얘기하죠. 영어에서는 C, D, E, F, G, A, B, C. 독일어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비슷하지만 그 독일어로 B, A, C, H라는 바흐 이름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B, A, C, H. 악보에 글자를 써놓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악보를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바흐가 자기 이름을 넣어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처럼 점점 감동을 주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렬해지죠. 이 곡의 끝을 들어보시죠.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바흐는 마지막에 세 번째 줄 악보를 몇 마디 적고 끝을 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곡을 이렇게 연주하고 끝을 냅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빨리 들어보면 곡이 이렇게 생뚱맞게 끝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연주회 장에서 이 곡은 50분이 넘어가는 곡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9곡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곡입니다. 어떤 사람은 곡을 듣다가 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좀 열심히 들어보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50분 정도 지났을 때 마지막에 연주자가 이러면서 끝을 내고 정적이 흐릅니다. 바흐는 이 악보를 만들 때 어떤 악기로 연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악보는 4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연주해볼까?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 리코더로 한번 연주해볼까? 또 색소폰으로 연주해볼까? 아주 많은 단체들이 이 곡을 다른 악기로 녹음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악보에는 교과서기 때문에 어딜 작게 해라, 어딜 크게 해라 라는 얘기가 전혀 써있지가 않아요. 악보가 그냥 하얗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흐의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의 도화지인 셈이죠. 그런 마지막 작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실명으로 더 이상 작곡하지 못합니다. 바흐는 이렇게 65세로 사망하게 됩니다.